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후 복구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경제를 성장시켜 전쟁 이전의 상황보다 더 발전된 나라로 만들었는데요. 한 해외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명한 방송을 방영했다고 해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국영방송국 1+1입니다.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떤 눈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도시들의 생활과 미래는 그들의 폭력에 전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여기 1950년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빈약한 자원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빠르고 성공적인 기술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어떻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1945년 한국은 36년간의 일본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했지만 독립의 결실을 맛보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많은 남북한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21개국 3만 6천여 명의 외국 군대가 참전해 약 500만 명의 사상자가 한국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복구의 바쁜 노력 속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자녀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몇 마일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헌신과 투자는 훗날 한국 경제 제도약의 원동력이 될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없었던 한국은 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끝난 후 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체되었습니다. 예산의 90% 이상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로서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군사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군사 개입에 성공한 군부 지도부는 광범위한 민중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군사 정권은 경제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 계획 수립, 예산 배정 및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한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62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했고 정부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64년과 1965년 정부는 환율과 이자율 합리화 등의 정책으로 경제를 이끌면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유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정부는 철강, 석탄, 화학, 기계, 조선 등 신산업에 투자하여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산업은 막대한 투자와 첨단 기술이 필요한 데다 당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전 세계는 이 사업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소는 1973년 철강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보다 약 60년 늦게 철강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곧 세계 4위의 철강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1차 산업의 성공은 조선, 자동차, 정밀기계, 건설, 전자 등 다른 철강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한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민들 또한 자기의심을 버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운동이었던 새농촌 건설 운동은 도시와 공장, 직장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며 사회적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이는 해외 원조만으로는 빈곤을 극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성공의 길은 사회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뿌리 깊은 해결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노력은 글로벌 경제 호황과 맞물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투자를 줄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당시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2차 오일 쇼크에 대응해 과감하게 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경제는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경제 개발 노력 3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공 덕분에 한국은 1996년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세계 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눈을 감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샴페인 코르크를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세계화 환경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를 꿈꾸던 한국 국민들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한국 기업이 다운사이징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우선 경총은 일부 정책과 일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다른 국가들이 이를 실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99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IMF 차관 상환은 2001년 8월 3억 5천만 달러를 최종 분할 상환함으로써 2001년 9월의 만기일보다 3년이나 앞당겨 차관을 갚은 것은 정말 감동적인 성과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국가는 수없이 많은 혁신을 거듭해야 했고, 국민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금값이 폭등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전담 인력이 땀 흘려 만든 한국형 소형차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또 다른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꿈으로 여겼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세계 3위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했고, 최첨단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업계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현재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보기술 산업에서도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IT 붐과 함께 설립된 첨단 기업들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한국은 인터넷을 가장 먼저 사용한 국가 중 하나이며 기술 혁신의 역사가 깊습니다. 정부의 성견지명 덕분에 광대역 유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번영하는 경제에서 비롯된 새로운 자신감은 문화혁명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적 감성이 담긴 한국식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류라는 국제적인 트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 경제는 교육에 열성적으로 투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국민들의 희생 덕분에 성공적인 발전을 누려왔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적 성공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여러 국가 중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역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전략과 노하우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우크라이나도 현재 전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한국이 이루어냈던 것 같이 우리도 힘을 모으면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는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성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코 쉽게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 선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의 삼축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최초로 KNPR에 대한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라며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습니다. KNPR 코리아 매시브 퍼니시먼트 앰퍼샌드 리텔리에이션즈.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해 초토화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NPR이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현무 5인데요. 현무 5는 기본적인으로 현무 11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핫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콜드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추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무5는 얼마나 고위력이길래 이름 앞에 고위력을 떡하니 붙여놓았을까요? 우선 현무4와 비교해보면 이 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중러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죠. 한국군이 화력에 미친 포방부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괴물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상대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 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창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의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WMD 생산, 저장도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을 뚫는 데 도가 튼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죠. 이러한 지하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m터부터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만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죠.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사루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2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모브와 같은 폭약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현무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통조림화되는 것이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터로 제작되었습니다. 때는 세계 2차 대전 독일 나치 정권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당시 사용된 대부분의 폭탄은 케이스 안에 작약을 극한까지 많이 우겨넣어 오롯이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탄에 대비해 독일은 두꺼운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고 연합군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였죠. 아무리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흡수되어 핵심 목표물인 터널이나 교각은 부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영국의 괴짜 천재 과학자 번즈 앨리스는 한 가지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당시 영국 공군 관계자들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한된 폭탄 자체가 당시 폭격기의 적재 한계를 초월하는 중량 10톤짜리의 다소 괴악한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톨보이 폭탄이었죠. 무게가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톨보이 역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운용하는 항공폭탄의 최대급인 4,000파운드짜리 블록버스터를 가볍게 뛰어넘는 12,000파운드, 대략 5포티에 달하는 상당한 중량의 황당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이 톨보이 는 화려한 대비와 함께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땅에 틀어박혀 폭발하기 때문에 땅속에서 폭발한 폭탄의 충격파가 집안을 아예 뒤흔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지표가 뒤흔들리게 되므로 지진의 효과가 국소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지상의 견고한 건축물, 요새 등도 축대가 무너져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비로소 해답을 찾은 연합군은 그 즉시 번즈 앨리스에게 기존 제안대로 중량 10T의 폭약 60T인 미친 무기 그랜드슬램 개발을 요청하였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그랜드슬램은 그 이름답게 데뷔전에서부터 아주 화끈했습니다. 데뷔 첫 상대는 독일 웨스트팔렌 지방의 도시인 실트에세 지역의 육상 철교 쉴데셔 비아두크였는데요. 이에 한번 당한 바 있었던 독일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방공망을 더욱 두텁게 가져갔습니다. 독일의 필사적인 수비에 그랜드슬램을 장착한 연합군의 항공기는 부득이 목표 지점인 철교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폭탄을 떨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분명 빗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심 없는 그랜드슬램은 대규모 지진을 일으켰고 일대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결국 철교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평생 내려앉혔습니다. 당시 무너진 기반 위에 다시 건축물을 지으려면 저만한 강도의 지반을 또 만들어야 하는데 현대의 기술력으로도 땅에 파이프를 박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보강해야 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이니 그 당시 전쟁 중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그랜드슬램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무기가 바로 한국의 현무입니다. 현무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넣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포방부 당시는 도대체 더욱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 5위 최대 사거리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 4월 17일 에드는 안흥 시험장에서 고각 발사 시 2여도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불의 민간 선박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형 미사일 현무 4.5의 경우 일부러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해야 하며 고각 발사 시 비행 항적과 탄착점 등 각종 사격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측정된다는 한계로 인해 사격 공역 제한이 없는 국외 시험장에서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후보지로는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미사일 사격장이 유력하죠. 실제로 현무 2 미사일도 이곳에서 테스트한 바 있기도 하고요. 이쯤 되니 왜 북한이 이리 난리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는 글을 통해 현무 5에 대한 북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극찬의 극찬 일색이었죠. 남조선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장비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4월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1호 기출고식 노름을 벌려놓았으며 5월에는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사거리 3000터부터 5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지 1000km 이상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라는 지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에는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A라는 것을 벌려놓고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A, 천궁이와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했으며 9월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터부터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려놓았다. 더욱이 올해 남조선군 부호정광들은 6.8mm 소총 신형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타이곤 신형 지뢰제거용 장애물개척 장갑차, K56 포탄 운반 장갑차,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유무인복 합체계용 소형 무장직승기, 무인 수상정 아우라 무인 및 원격 지뢰제거 장비 MV4, 소총 및 류탄 발사용 무인기, 휴대용 무인기 역격포,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비롯하여 40여 종의 각종 무장장비들을 개발 및 실전 배치하였다. 이렇듯 올 한해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에 혈안이 되어 돌아친 남조선호 정광들이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까지 새로운 무장장비 개발에 나설 흉심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군부의 이러한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명백히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동족 대결 관기의 발로로서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악성 전염병 사태와 경제학화 극복에 쓸 예산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 판에 국민 열세를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물쓰듯해서 되겠나.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과 위협을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목소리가連日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 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북증서 발급에 웅장이 가슴해지는 순간인데 한편 지난 2월 공개된 2022 국방백서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지대지인 현무 발사대뿐만 아니라 공대지, 함대지형 고위력 탄도미사일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4월 11일 결국 함대지형 설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 양이 선정된 것인데요. 합동화력함이 함대지 현무 5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함대지형 미사일이었던 것이죠. 미국 아스널쉽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한마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무려 2,50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군이 가진 제한된 발사기지와 발사대만으로는 폭증하는 미사일 대비 부족하고 또한 한 번에 모두 투사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이에 2036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해 80발 이상의 현무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사업비가 고작 6천억이냐 하실 수 있지만 합동화력함은 일종의
발사대로 기타 고가의 레이더나 소나가 거의 탑재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상함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한 대왕국이 이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함대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아주 치명적이죠. 이에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전략미사일 시리즈 현무. 1986년 현무 100일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임무에 맞춘 후속 모델과 파생형이 개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발된 현무5가 조만간 그 실체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전작인 현무4가 비닉 사업으로 개발되어 아직까지도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무5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무4가 불과 3년 전인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됐던 것을 생각하면 현무5는 개발 속도 또한 역대급으로 빠른 케이스입니다. 현무4와 5 모두 2017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된 이후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었지만 단지 안 만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무5가 공개되는 자리는 다름 아닌 국군의 날 기념시가 행진입니다. 그간 무수한 추측과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누구도 그 실체를 확인한 적은 없는 현무5.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이번에 현무5를 일반에 공개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데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무6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으며 그 파괴력은 현무5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잡기 위해 만든 미사일에게니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고 있는데요. 관영 매체를 통해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만큼은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며 평소에 기고만장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는 사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9월 26일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한국이 국산 개발한 최첨단 무기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까지 구간에서 시가 행진도 진행합니다. 이 정도 대규모 군 장비가 동원되어 시가지에서 행진까지 진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죠.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하에 있는 적 지휘부를 제압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탄 현무5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의 실물 장비 8종이 총 27대 일반에 처음 전시될 예정입니다. 현무5를 이렇게 빨리 영상이나 모형도 아닌 실물로 공개하는 데에는 한국의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꽁꽁 싸매는 것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홍보함으로써 주변 적국들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여긴 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5쯤 되면 탄두 중량이나 사거리 등의 정보가 노출된다고 한들었지 해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현무5의 성능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탄두의 무게만 8터부터 9톤에 이르며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해 사거리를 최소 300km에서 최대 3000km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는 대기권 밖에서부터 초음속으로 날아와서 오차거리 4m 안에 내리꽂히며 그 순간의 충격량은 핵무기에도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오직 지하 100m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북한의 벙커를 일격에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은 이 미사일의 존재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현무5를 크게 경계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적성국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느 시점부터는 북한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도 물론 사거리만 봐도 알 수 있듯 중국의 위협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중국에서 먼저 호들갑을 떨면서 관영 매체를 통해 발작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보통 같았으면 초반에는 진지하게 분석을 하다가도 뒷부분에 가서는 한국 무기가 사실 별것 없다던가 중국 무기가 더 강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정신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겁을 집어먹은 반응이라 신선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쉽, 일명 합동화력 함에 장착될 예정이다. 현무는 고위력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작년 10월 1일 한국 국군의 날에 처음 발사 장면이 공개되었다.
해당 미사일은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되는데 한국 언론에 따르면 엔진의 추력은 75톤의 최대 속도가 마하 10 이상이다. 반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3,000km를 넘는다고 하니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세미다 현무5는 8톤부터 9톤에 달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거리는 300km 이하로 줄어들지만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무거워진다. 이렇게 되면 지하 요새도 타격할 수 있으므로 그 위력은 핵탄두에 버금간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현무5 미사일을 철저히 기밀에 붙임으로 바깥 세상에서는 공식 영상 이상으로는 알 길이 없었다. 작년 말 한국의 국방장관은 현무5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부 재원을 공개했는데 탄두 중량이 8톤의 미사일의 총 중량이 36톤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지하 요새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고 한국은 북한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대구경 야포, 방사포, 탄도미사일들의 위협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지하 타격 역량이 필요해졌다. 벙커버스터 폭탄에 대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클수록 관통력이 커지므로 이를 한국의 수요와 연관지어 고려하면 현무5는 단거리인 대신 극단적으로 탄두가 큰 미사일이 되어야 한다. 만약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의 출력 대비 중량은 보통 2가 넘는데 이를 고려하여 엔진의 출력이 75톤이면 미사일의 중량은 37톤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미사일의 총 중량이 36톤이라는 국방장관의 답변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셈이다. 항법 유도 장치와 조정 장치는 1톤을 넘어서면 안 되고 탄두 중량이 8톤이라 해도 엔진의 무게는 27톤가량이 된다. 따라서 아무리 한국의 고체 로켓 엔진 수준이 낮아서 엔진의 질량비는 0.88밖에 안 되고 엔진의 비추력이 초속 2200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초당 2370m 정도의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의 중력과 대기 저항을 고려하여 4분의 1이 속력 손실을 입어도 종말 단계의 속력이 초당 1800m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탄도미사일들은 사거리 300km 정도의 경우 종말 단계의 속력이 초당 1600m 정도이다.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거두면서 한국은 더 강한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75톤의 추력을 지닌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체 연료 로켓 추진제만 고려한다면 ICBM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은 웬일로 헐뜯는 내용 없이 현무5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그 성능이 얼마나 위력적일지도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이런 괴물 미사일이 예전부터 줄곧 지적받아왔던 중국의 아킬레스건 산샤댐을 붕괴시킨다던가 혹은 각지의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다던가 하게 되면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무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워낙에 신선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무5의 성능 공개가 대외적으로 갖는 효과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점은 한국이 이걸로도 만족하지 않고 현무6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점입니다. 실은 현무5를 이렇게 여기저기에 알리고 다니는 시점에서 현무5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지체 없이 후속 모델 개발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된 어떤 미사일의 레이더 반사 면적 분석 형상 자료가 유출되었는데요. 이 미사일이 현무6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미사일이기에 아직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다탄두 미사일 MIRV 인하극 초음속 활공체 HGV 미사일일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예측은 합동화력함 개발이 확정된 김해 한국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또 다른 현무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동화력함의 형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KVLS-2 수직 발사대가 격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그 옆 중앙 부분에는 아예 거대한 미사일 사일로가 15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조금 작은 사연장 사일로가 들어가 있으며 가장 후미에는 한참 화제거리가 되었던 기립형 발사대와 헬기 착륙장이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형상을 바탕으로 합동 화력함에 들어가게 될 미사일의 종류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무4까지는 KVLS-2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거대한 사일로의 주인은 현무5 이상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 한 곳의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용 미사일 2별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이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는 가설이 있는데요. 점사 연장 사일로는 현무5에 배정되고
중앙에 거대한 4일로 15기나, 하나가 우주 발사체용이라고 둘러댔던 기립형 발사대는 합동화력함용 미사일에 배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길이만 20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죠.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해외의 한 의성이 에드가 실험장으로 쓰고 있는 섬에서 길이 20m짜리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토폴렘이나 북한의 화성 13에 버금가는 크기이며 이들 성능에 비춰봤을 때 사거리는 3000km를 가볍게 넘으며 탑재 가능한 탄두 중량은 15톤부터 20톤에 달합니다. 이미 현무 5위 최대 성능을 뛰어넘는 영역이죠. 탄두 무게로만 봐도 현무 5위 2배 이상의 파괴력을 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에는 한국이 미사일에 미쳐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현무 5를 확인하면 그 형태를 토대로 이정체 불명의 미사일 역시 성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주변국이 모두 경악하는 수준의 미사일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예로부터 화포에 미친 민족이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이 이런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횡포를 억누르는 존재가 되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